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103쪽.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무 정보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당연히 유용해야 되겠죠. 유용하다, 쓸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재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즉 쓸모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재무 정보만이 갖는 아주 특이한 성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묶어놓은 것, 우린 이걸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재무정보가 유용해질 것인가를 보려면, 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유용한 것인지 그걸 식별을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자, 지난주에 설명할 때 이 말씀 드렸네요. 재무회계의 보고수단이 되는 것, 우리는 이걸 재무보고서라고 한다. 이때 재무보고서라는 건 뭘 말하는가? 재무제표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까지 다 합친 거, 우린 이걸 재무보고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죠.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이 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재무보고서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다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보고기업의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 능력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인인 원가, 유용한 재무정보의 제약 요인인 원가,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포괄적 제약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책을 쓰다 보면은 포괄적 제약 요인이라는 것도 원래 한 단원이 들어가야 돼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많지 않은데 너무 길게 쓰다 보면 책만 복잡해질까 봐 별도로 수록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아무 때라도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제약 요인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유용한 재무정보의 제약 요인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저를 잠깐 보시고요. 아무리 그 정보가 유용한 재무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유용한 재무정보고,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비검적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검적이까지 있으면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더욱더 보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목적 적합성이 있고 표현 충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비검적이까지 다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정보를 만들 필요도 없고 또는 정보를 살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들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거. 이걸 제약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제약 요인은 원가.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저를 잠깐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혹시나 주식 대체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을 해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1교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일주일에 10억씩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하고요. 비검적이까지 있어요. 정말 확실합니다.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틀림없이 일주일에 10억씩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맨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는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일주일에 20억씩을 주세요. 10억씩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20억을 주고 사야 되겠죠. 그 정보 사실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살 필요가 없죠. 이게 제약을 받는다 해서 제약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결론은 뭔 얘기냐? 정보로 인한 효익보다 그 정보를 얻거나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더 크다면 그러한 정보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괄적 제약 요인은 원가. 시험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짧게 나온다면. 다음 중 유용한 재무정보의 포괄적 제약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그냥 원가죠. 별도로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포괄적 제약 요인인 원가에도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 것 같으면 이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근본적 질적 특성이 나와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105쪽에 105쪽 중간에 보강적 질적 특성이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크게 두 가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그럼 여기서는 도대체 근본적 질적 특성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103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대요. 외우셔야 합니다. 결론 뭔 얘기냐?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유용한 재무정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비, 검, 적, 이 한 경우에는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 얘기는 결론은 무슨 얘기냐?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비검적이까지 있다면 정보는 더욱더 유용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유용한 재무정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목적 적합성이 뭔가? 책에는 104쪽 상단에 이렇게 나왔어요. 목적 적합성 해놓고 화살표 해놓고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자, 그러면 1번부터 도대체 무엇을 목적 적합하다고 할 것인가? 목적 적합하다는 말의 의미가 1번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자, 1번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뒤에 거는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습니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것,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게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입니다. 목적 적합성,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무슨 뜻인가? 저를 보시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정보를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최종 수익이 똑같다면 정보를 이용한 사람은 결론은 어떤 정보를 이용한 것인가? 쓸모없는 정보를 이용한 겁니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어야 이건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란 뜻입니다. 말의 의미는 그래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도대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이 2번에 나와 있어. 2번.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어야 목적 적합성이 있는 것인데, 그럼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어야 된대요. 결과적으로 예측가치, 확인가치가 있어야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란 얘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측가치가 뭐고 확인가치가 뭘까? 예측가치 3번 보겠습니다. 3번.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땡글뱅이 1번, 2번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익숙해지도록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땡글뱅이 3번은 특히 더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장난을 아주 잘 놀아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놉니다. 다음 중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3번 말장난을 어떻게 노는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놉니다.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확인 가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논다는 거지요. 또, 자,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읽은 걸로 이제 한 개 문항을 만들 수 있고, 또 한 개 문항에서 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이렇게.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이것도 사기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3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 것이고, 그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정보가 반드시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이게 3번의 결론이었고요. 4번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확인 가치는 뭐냐? 이렇게 나왔네요. 재무정보가 과거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또는 과거평가를 확인 또는 변경시킨다면, 시험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이 말 대신에 과거평가를 확인 또는 변경시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인 가치를 갖는다. 자, 여긴 뭔 얘기냐면 들어보세요. 과거평가를 확인 또는 변경시킨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정부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과거에도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해 왔었을 겁니다. 과거에도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해 왔었는데, 이때 과거에 예측한 미래가 지나서 보니까 제대로 된 예측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에 예측한 미래가 지나서 보니까 잘못된 예측이었다. 그럼 내가 옛날에 뭐 때문에 예측을 잘못했지? 그걸 확인해보고 수정을 해서 새로운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과거평가를 확인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고, 이건 확인 가치를 갖는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자,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장난을 놀겠죠. 재무정보가 과거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또는 과거평가를 확인 또는 변경시킨다면 그 재무정보로 확인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측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5번은 뭐 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정보의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를 또 갖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말장난 노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출제할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작년에 제가 한번 배운 걸 한번 경험을 한번 했네. 작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제가 아는 한 주택관리사 책에 그런 문제 있는 걸 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제 책에만 있는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자주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원가액의 책에다가 문제 딱 설명을 해놓고 화살표 해놓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이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 그게 문제 나온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위험해서 책에다 그런 내용 안 쓰려고. 출제자들이 그런 거 골라서 출제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출제자가 보나마나 제 책도 가지고 가서 출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그 주택관리사 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국제 기준을 가장 완벽하게 반영한 책은 대한민국에 이 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출제자들도 그거 다 알아. 그럼 대한민국에서 주택관리사 책
출간하는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다 가지고 들어가. 제가 출제위원이라도 딱 뒤져보면 쓰레기, 딱 집으면 쓰레기, 딱 집으면 쓰레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기준서를 수십 년 전 기준서, 거기에서 문제 출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책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음, 요렇게 써놨더니 세상에 그걸 출제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 말은 안 하는데, 5번 같은 거 요렇게 장난 놓을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 재무정보의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놓을 수는 있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엔 중요성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성. 기억본에 보니까 이렇게 났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 중요한 겁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잘 적었건 잘못 적었건 이렇게 적었건 저렇게 적었건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죠. 사소한 정보죠. 여러분, 지금까지 11월 제 강의 들을 때 중요성이란 말을 들어본 곳, 어디서 들어봤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필기 이렇게 했습니다. 소모품 결산정리 설명할 때 맨 위에 박스에다, 맨 위에 여백에다 이렇게 필기했어요. 소모품과 관련한 이론 문제 정답은 중요성,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어떤 회사에서 사무용품 얼마를 구입하면서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였다. 또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다음 중 어느 회계 개념에 근거한 것인가? 정답은 중요성이다. 이렇게 강의했어요. 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이 회사가 볼펜이 몇 자루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성의 개념에 근거한 겁니다. 자, 결론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인데, 니은본에 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 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중요성은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중요성은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아까 맨 위에 목적 적합성 해놓고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이렇게 써 있었죠.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성은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아, 이거 우리 원장님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뭐냐면은 옛날에는 요 책상 이렇게 앞에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바짝 앞에서부터 해놨었어요. 그리고 맨 앞에서 수강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 대답을 하기는 좀 편해. 이 대화를 나누기는 좀 편해. 단점도 하나 있어요. 단점도.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을 시키는 게 제 목표잖아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앉으신 분이 전혀 이상하게 문제를 풀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자, 20페이지 피세요. 그런데 30페이지 펴놓고 있고, 50페이지 피세요 했는데 80페이지 펴놓고 있고,
그럼 강의하는 사람이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 참 공부 방법은 잘못된 건데, 그분은 어땠냐면은, 제가 제 카페에다 원가의계를 잡아라를 2개를 올렸다가, 그 중에 이제 최신 걸로 놔두고 하나 없앴죠. 근데 그 전에 없앤 거 보면 화를 엄청 많이 내면서 강의해요. 그 한 분 때문에 그래, 한 분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공부하는 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공정가치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200페이지에다가 자 200페이지 강의하면서 자 공정가치 자 지금부터 공정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설명 안 들어요. 어떻게 하는가? 1페이지부터 공정가치라는 말만 찾아서 땡글뱅이 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요 강의를 이렇게 한 거지. 거기 말고 300페이지 피라고 300페이지. 네 번째 줄 그 밑줄 치라고 쳐. 계산기 잡으라고. 그분이 젊은 분인데 남자분인데 공부 방식이 좀 특이한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붙어도 그분은 붙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붙었어요. 소장 취임했습니다. 네. 누군지 보시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기는 워낙 그 합격자 모임이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요. 근데 그 친구는 올라올지 몰라. 전주로다가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공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소장님으로 금의 환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 따서 결국 이제 전주로 가서 금의 환영을 해. 이거 괜히 전주 분들 또 누가 그랬나 저 신상 털기 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분은 너무 완벽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책을 완전히 씹어 먹듯이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인데 그분 때문에 그 원가에게 강의할 때 제가 화를 그렇게 많이 내면서 강의했던 게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질문할 건데 질문하기가 거리감으로써 질문하기 뭐하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동탄행정고시 학원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집이 가까워서요. 그분은 가까운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이죠. 예를 들어 이분한테 물어봤어. 무엇 때문에 동탄행정고시 학원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뻔해. 회계선생님이 잘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봐. 이분은 그냥 얼굴을 제일 중시 여기는 분이야, 이거.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위치가 좋았어요, 시설이 좋았어요, 화목해서요, 좋은 말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내용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은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디귿벌에 보니까 이렇게 났어.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국제회계 기준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건 규정하지 않을 테니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건 각각의 기업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왜? 중요성은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자,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마이크 아무나 드리고 강의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사실. 그러면서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읽으시면서 기억이 나시면 되는 거지요. 이해가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장 회계 이론적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다독입니다. 다독.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졸릴 때, 시간 날 때, 집에서 심심할 때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서 실력이 좌우될 것이다. 표현 충실성을 보겠습니다. 표현 충실성이란 말을 압축적으로 써놓은 말이 있죠.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을 할 수 있다면 이건 표현 충실성이 있는 재무정보입니다. 그 내용이 땡글뱅이 1번에 나와 있어요. 땡글뱅이 1번 보니까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다 있어야 이건 재무정보가 유용한 거란 얘기죠. 어쨌든 그런데 세 번째 줄 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완벽하게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완벽함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정도까지는 그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저도 이제 뭐 수시로 그런 얘기하고 제 꿈이 하나 있다면 정말 완벽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완벽한 강의. 진정 완벽한 강의는 뭐예요? 회계 시간만 되면 즐거워서 미칠 것 같아. 하루에 한 20분만 수업해. 신나게 공부했는데 시험만 보러 가면 전부 다 100점 맞죠? 막 이런 거. 다른 데는 전부 다 오락 나오는데 김성일이한테만 가서 배우면 무조건 다 100점 맞네 뭐 이런 거. 이게 진정 완벽한 강의가 되겠죠. 네.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 여기도 그 얘기네. 얘들이 내 말을 베껴 쓰는 것 같아, 이거. 자, 어쨌든,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유용한 재무정보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완벽함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한 그 정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이 있어야 표현 충실성 있는 재무정보인데 도대체 완전한 서술이 뭘까? 보니까 이렇게 났네. 완전한 서술은 땡글뱅이 2번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거. 정보이용자들에게 그 정보를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는 거죠. 숨기지 말고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거죠.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면 다 보여주라는 얘기죠. 완전한 서술.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는 것. 이번엔 중립적 서술. 중립적 서술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중립을 지켜라. 편들지 말아라. 편들지 말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누구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립적 서술 결론. 편들지 말아라. 조작하지 말아라. 편들지 말아라. 조작하지 말아라. 책 읽어보겠습니다.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편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립적 서술은 정보 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이 되거나, 누구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다. 중립적 서술, 편들지 말아라, 조작하지 말아라.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이런 식으로 조작하지 말아라. 이번엔 오류가 없는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 4번에 나와 있어요.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하지 않은 가격이나 가치의 추정치는 정확한지 또는 부정확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다. 추정치는 그야말로 추정을 한 거니까 이게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예상을 해서 쓴 건데, 그러나 추정치로서 그 금액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오류가 없다면 그 추정치의 표현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재무정보에는요, 많은 부분에서 추정, 판단, 모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추정, 판단, 모형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추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이거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취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내가 받아야 될, 남한테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이 받으러민이 미수금이니 이런 수취 채권이 100만 원이 있는데 경험상, 정황상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상 한 2% 정도는 꼭 떼먹히더라. 그럼 앞으로도 2%를 떼먹힐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의 2%는 뭐예요? 2만 원이죠. 2만 원만큼을 대손을 추정을 하면 되는데 100만 원 곱하기 0.02 해놓고 2만 원 딱 써놓고서는 아이씨, 이런 대손 충당금이 너무 적은데 에이, 난 9만 원이라고 쓸래. 이렇게 엉터리로 기술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대손을 2만 원 추정을 했다고 해서 꼭 2만 원 떼먹히라는 법이 있어요? 더 떼먹힐 수도 있고 안 떼먹힐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거야.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정치로서의 그 결과를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기술하고 바로 그 추정을 하는데 절차상 오류만 없다면 이거는 표현 충실성이 있는 정보란 뜻입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100만 원 곱하기 2%는 9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류나 또는 아예 빼먹거나 이런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놓고 맨 끝에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하는데 오류가 없다면 그 추정치의 표현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반가로 3번.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목적 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표현 충실성과 목적 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 모두 정부 용자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모두 있어야 유용한 재무정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건 쓸모없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먼저 암기를 보강적 질적 특성. 먼저 암기를 하실 건 이거죠.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검적이가 있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게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현상을 동일하게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현상의 서술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를 잠깐 보시죠. 어떤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과 C라는 방법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기업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표현 충실성이 있는가? 목적 적합성이 있는가? 표현 충실성이 있는가? 목적 적합성이 있는가? 표현 충실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해. 그랬더니 얘는 목적 적합성도 있고 표현 충실성도 있어요. 얘도 목적 적합성이 있고 표현 충실성도 있어요. 근데 얘는 목적 적합성은 있는데 표현 충실성은 없어요. 그럼 이 방법으로는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럼 둘 중에 선택을 할 땐 어느 것이 더 목적 적합하고 더 표현 충실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데 판단을 하다 보니까 해필이면 그 크기가 똑같다고 가정을 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둘 다 목적 적합하고 둘 다 표현 충실하다면 이번엔 비검적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검적이까지 충족할 수 있는가 봤더니 비검적이까지 충족할 수 있는가 봤더니 얘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은 있는데 이해 가능성이 좀 떨어져. 얘는 비교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은 있는데 적시성과 이해 가능성이 떨어져. 이럴 땐 무슨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까요? A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성이 있다면 어느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할지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성. 자, 여기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무조건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비검정이가 높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쓰레기야. 근데 비검정이가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는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식이 현상을 동일하게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현상의 서술에 사용할지 결정할 때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비교 가능성, 저를 보세요. 먼저 기억할 거는 이겁니다. 비교 가능성은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을 놓고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비교할 수 있어야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교 가능성은 한 번만 따라하세요. 다 같이. 기관별 비교 가능성. 기업 간 비교 가능성. 다시 한번 기관별 비교 가능성.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자, 여기서 기관별 비교 가능성이란 거 뭘 말할까요? 작년이 좋은지 올해가 좋은지, 이달이 좋은지 다음 달이 좋은지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을 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A 회사가 좋은지 B 회사가 좋은지, 갑회사가 좋은지 을회사가 좋은지 병회사가 좋은지, 이 회사가 좋은지 저 회사가 좋은지 비교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 간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기간별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돼.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혹시 비교 가능성이 없으면 쓸모없는 정보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분은요 올해 학원을 처음 다시는 계신 거예요. 주택관리사 공부를 생전 처음 하고 평생 회계란 회자도 저한테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저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 강의가 유용해요? 유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유용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저분한테 여쭤볼게요. 저분이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만 지금 17번째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회계 강의 안 들어온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저분한테 물어볼게요. 제 강의가 유용해요? 유용하지 못해요? 봐요. 야, 먼저 알고 얘기네? 조금 전에 이분은 뭐라 했어요? 유용하다 그랬죠? 저분은 뭐라 했어요? 엄청 유용하다 그랬죠? 뭔 얘기예요? 비교할 수 있으면 더욱더 유용성이 보강된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도 유용하지만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더 유용성 보강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 가능성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보고 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에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무슨 얘기예요? 기업 간 비교 가능성과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자, 그럼 비교 가능성이 뭐냐? 자, 아까 목적적 합성이 뭐라 했어? 목적적 합성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이런 말뜻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비교 가능성 뭐냐?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서로 다른 둘 이상 기업, 서로 다른 둘 이상 기관이 도대체 무엇이 유사한지,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이게 비교 가능성이다. 자,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오는가? 앞에다가 성자를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기밀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이런 식으로. 적시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이런 식으로 장난 논다는 얘기예요.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비교 가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일관성. 일관성이 뭐예요? 말뜻으로 보면 일관성은 일관되게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죠. 한 번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끝까지 자산 처리하고, 한 번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끝까지 비용 처리하고,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예를 들어 한 번 선입선출법을 했으면 끝까지 선입선출법을 하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한 번 정률법을 했으면 끝까지 그 정률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입니다. 근데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똑같은 건 아니다.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중요성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일관성입니다.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너무나 단순한 이 얘기는 말장난을 안 읽어보고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말장난을 이렇게 놀았다고 쳐요. 일관성은 목표이고 비교 가능성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국제회계기준에서 일관된 회계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비교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4번.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통일성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 저 제일 처음에 국제기준 이걸 딱 보고 있죠? 아, 웃어서 죽는 줄 알았네. 말뜻 이게 과거에는요, 기업회계 기준이던 시절에는요, 옛날엔 기업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었다가 그게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뀌었다가 그게 기업회계 기준서로 바뀌었다가 지금도 물론 기업회계 기준이지만 기업회계 기준서지만 그게 이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서가 도입이 된 거죠. 근데 옛날에 기업회계 기준이라든가 기업회계 원칙 시절엔 뭐냐? 법조문 형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법조문 형식. 예를 들어 제1조, 1조 1항, 1조 2항 이런 식으로 법조문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서라는 건 법조문 형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문단 형식으로 나왔었어. 문단 형식, 이건 전부 다 문단 형식. 문단 57, 문단 58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기업회계 기준서 문단을 딱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두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줄 끄트머리에 정부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선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걸 달리게 보이기 하여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보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제일 처음에 국제기준, 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보는데 뭔 놈의 비슷이 이렇게 많어.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비슷한 것을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은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지 않게 보인다.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보강되는 것은 아니다. 비슷.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고. 이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참 읽기도 우습더라고요. 자, 거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났어.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죠. 전 세계 모든 남자가 다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여자들이 다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눈 2개 달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끔 하나씩 달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거예요. 남자는 그냥 남자처럼만 보이면 돼. 여자는 그냥 여자처럼만 보이면 돼. 비슷한 것은 그냥 비슷하게만 보이면 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비교 가능성. 책 보니까 이렇게 났어.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부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비슷하게 보여야 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재무 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하여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보강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저를 잠깐 보실까요? 얼마 전에 얘기했네, 이미. 자, 서로 다른 기업이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한다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교 가능성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단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한다면 비교 가능성은 감소한다. 말뜻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하나. 검증 가능성 나왔네요.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 시간은 근본적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중 비교 가능성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